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천년의 침묵을 깨고 전설이 깨어났습니다. 신라 화랑의 편전은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6.25 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창조의 불꽃, 그리고 세상이 불가능하다 여겼던 현무의 탄생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죠.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전설 속 무기 기술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무기체계 분석 자문위원 에드워드 헤일 박사입니다. 30년 이상 수많은 군사 기술을 분석해왔죠. 한국 무기체계는 한때 복제 기반이라 불렸지만 최근엔 독창적 전술 철학이 깃든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뿌리를 추적하던 중 저는 놀라운 역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황룡사지 유물조사는 2013년 여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유네스코 한국고대문화재 자문위원으로 파견되어 있었죠. 발굴 현장에서 손바닥만 한 금속 조각을 발견했을 때 처음엔 단순한 철편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현지 고고학자가 그것이 편전이라고 설명하는 순간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편전은 신라 화랑이 사용하던 초소형 화살이자 궁술 도구로 단단한 갑옷이나 투구도 뚫을 만큼 강한 관통력을 자랑했습니다. 일반 화살의 길이가 70cm에서 100cm인 반면 편전은 불과 15cm에서 25cm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 작은 크기야말로 편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짧고 가벼워 빠른 재장전이 가능했고 특히 기동 전투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사서 구당서에는 신라 화랑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정확히 적을 명중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도 화랑들이 민첩하게 움직이며 적을 제압했다는 상세한 전투 묘사가 나오죠. 이는 고대 한국식 기동 전술의 뿌리이자 현대 특수부대 전술의 원형으로 평가됩니다. 기동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런 철학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일본 학계에서 한동안 편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도쿄대학의 아키야마 다카시 교수는 1980년대부터 편전은 신화일 뿐 실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교토대학의 연구진들도 편전 관련 기록들을 후대의 창작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한국의 고대 무기 기술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경주 황룡사지 발굴 과정에서 실제 편전 조각 17개가 출토되며 모든 논란이 종식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의 정밀 분석 결과 이 편전들은 7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죠. 강한 탄성을 가진 특수 철제가 사용되었고 작은 무게에도 불구하고 고속 회전이 가능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편전 끝부분의 공기역학적 설계는 현대 미사일의 핀 구조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편전의 무게는 평균 12g에서 18g 사이였는데 이는 현재 서방 표준 5.56mm 탄환 무게인 4g의 3배에서 4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관통력은 일반 화살보다 월등히 뛰어났죠. 실험 결과 편전은 두께 3mm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갑옷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위력이었습니다. 현대의 개인화기나 특수부대 장비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견을 통해 한국 무기 기술의 연속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편전의 철학이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왔을까요? 작고 가볍지만 정확하고 효과적인 무기를 추구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 전쟁 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죠. 6.25 전쟁 당시 국군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 갖추지 못한 채 싸워야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국군이 보유한 무기는 참담한 수준이었죠. 대부분의 병사들은 미군이 버리고 간 M1 게런드 소총이나 일본제 아리사카 소총, 중국제 타이프 24 소총을 임시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국군 한 개 사단의 화력은 미군 한 개 중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탄약 보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병사 한 명당 하루 30발의 탄환도 확보하기 어려웠죠. 더욱 절망적인 것은 대부분의 무기가 고장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정비 부품도 없고 수리 기술자도 부족한 상황에서 병사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무기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의 기록을 찾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참전 용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총열을 짧게 줄여 반자동화하거나 탄창을 개조해 빠른 재장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치환 상사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7사단 8연대 2대대에서 복무했는데 고장난 M1 게런드 소총을 직접 수리해 사용했다고 했죠. 탄창 스프링이 부러져 단발로만 사격이 가능했던 소총을 개조해서 세발 연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공구로 총열 내부를 다시 가공하고 탄피 추출기를 자체 제작해 장착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창의력은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전에서 검증된 한국만의 무기 철학이 태동하는 순간이었죠. 편전이 추구했던 기동성과 실용성의 정신이 전쟁의 절박함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병사들의 생존을 위해 무기를 개량하고 실전 피드백을 즉시 반영하는 문화. 이는 신라 화랑들이 편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절망적인 전쟁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내는 한국인의 본성이 무기 개발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죠. 1951년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국군의 무기 개조 기술은 한층 더 발전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수리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개조가 시작되었죠. 야간 전투를 위한 소음기 제작, 험한 지형에서의 휴대성을 위한 총기 경량화, 추위에 강한 윤활유 개발 등이 일선 부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 국군이 개발한 수류탄 개조 기술이었습니다. 미군 지급 수류탄의 폭발 시간을 조절하거나 파편 효과를 극대화하는 개조가 부대별로 다양하게 시도되었죠. 이는 천년 전 화랑들이 편전의 무게와 형태를 전투 상황에 맞게 조절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당시 국군이 사용하던 개조 무기들은 대부분 기록으로만 남아있지만 그 철학은 확실히 살아남았습니다. 실전 중심의 설계,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상황에 맞는 유연한 개량, 이 모든 것이 훗날 한국 독자 무기 개발의 토대가 되었죠. 저는 이 시기의 기록들을 조사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기술은 복사가 아니라 진화였다는 것입니다. 편전에서 시작된 실용주의 철학이 전쟁의 절박함 속에서 더욱 견고해졌고 이제 그 결실을 맺을 때가 다가오고 있었죠. 1980년대 드디어 한국 최초의 독자 소총 K1이 등장했습니다. 대우정밀공업이 소총은 6.25 전쟁 당시 축적된 실전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든 작품이었습니다. 경량화된 디자인, 3.4 기능, M16 계열과 호환 가능한 구조로 당시 서방 군사동맹조차 주목했죠. 하지만 K1의 진정한 가치는 그 개발 과정에 있었습니다. K1 개발 프로젝트는 1978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었죠. 독자적인 소총 설계 경험도 없고 정밀 가공 기술도 부족했으며 시험 설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진들은 편전의 철학을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개발 책임자였던 김영수 박사와의 인터뷰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K1 설계 초기에 경주 박물관을 찾아가 편전을 직접 관찰했다고 했죠. 작고 가볍지만 정확하고 빠른 무기라는 편전의 컨셉을 현대식 소총에 적용하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철학의 계승이었습니다. K1의 첫 번째 특징은 놀라운 경량성이었습니다. 총기 길이는 838mm에서 접으면 653mm로 줄어들었고 무게는 2.87kg에 불과했죠. 당시 주력 소총이었던 M16A1이 3.26kg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경량화를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편전이 추구했던 기동성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경량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K1의 핵심은 3.4 모드에 있었습니다. 기존의 단발과 연발 사이에 3.4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탄약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명중률을 확보할 수 있었죠. 이는 편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혁신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K1을 사격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M4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감각이었죠. 총열의 진동 억제 기술이 뛰어나 연사 시에도 조준점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동 제어 시스템도 우수해서 빠른 연사가 가능했지만 정확성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1의 신뢰성이었습니다. 한국의 혹독한 기후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고 정비가 간편해 야전에서의 유지 보수가 용이했죠. 이는 6.25 전쟁 당시 고장난 무기를 직접 수리해야 했던 경험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서방 군사동맹의 일부 군사평가 보고서에는 K1은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실전형 소총이라는 표현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1985년 서방 표준화 기구의 테스트에서 K1은 신뢰성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죠.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은 당시 최고 수준이었던 독일 G36이나 벨기에 FNFAL을 능가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놀라웠던 것은 이 총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병사의 손에 맞춘 과학이었죠. 실전에서 확인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개량을 거듭한 이 총은 현재 K1A2까지 진화했습니다. K1A1에서는 조준경 장착이 표준화되었고 K1A2에서는 모듈러 설계가 도입되어 다양한 부착물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개량 단계마다 실제 사용자인 특전사와 해병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죠. 이는 편전이 실전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던 과정과 동일했습니다. 지금도 K1 시리즈는 특전사, 해병대, 해외 파병 부대에서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자력 방산 기술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1의 기술은 차세대 소총인 K11과 K2C1 소총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죠.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진 한국 무기 철학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이 가능했을까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죠. 미국은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해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통해 한국의 사거리를 180km,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런 제약 속에서 과연 의미 있는 미사일 개발이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1971년부터 비밀리에 시작된 백곰 프로젝트는 이 모든 제약을 뚫고 대한민국의 독자 미사일 개발을 추진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과장된 이야기일 거라 생각했죠. 기술도 자원도 부족했던 시절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더욱이 미국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서 공개된 백곰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제 개발 과정을 들여다보니 그 절박함과 치밀함에 놀랐죠. 연구진들은 소련제 SA-2 지대공 미사일을 분해해 구조를 분석하고 미군에서 공여받은 나이키 허큘리스 시스템을 개조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백곰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종훈 박사의 회고록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역설계가 아니라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전술 환경에 맞춘 완전히 새로운 설계를 시도했다는 것이죠. 특히 편전의 정확성을 미사일에 구현하기 위해 독자적인 유도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미사일의 크기와 파괴력을 키우는 대신 정확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 방향을 잡은 것이죠. 이는 편전이 추구했던 철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크고 무거운 화살 대신 작고 가벼우면서도 정확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종수 박사는 백곰 프로젝트 초기부터 참여했던 추진제 전문가였는데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죠. 개발진들은 편전의 설계 도면을 실제로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편전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미사일 설계에 적용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증언자인 박영진 박사는 유도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었는데 그 역시 편전의 회전 특성을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편전이 고속 회전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원리를 미사일의 자세 제어에 응용했다는 것이죠. 작지만 정확하고 빠르고 효과적인 무기를 만든다는 철학이 미사일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의심의 눈으로 봤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1980년대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의 미사일은 기껏해야 소련제 복사품 수준일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죠. 독일의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이 독자 기술로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주장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곰 프로젝트의 세부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978년 첫 시험 발사에서 목표 지점에서 50m 이내에 명중했다는 기록, 1982년 개량형에서는 10m 이내 명중을 달성했다는 보고서. 이는 당시 기준으로는 놀라운 정확도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이 훗날 현무 시리즈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백곰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고체 추진제 기술, 유도 시스템, 탄두 설계 기술 등이 모두 현무일 개발에 활용되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절박함에서 태어난 실전형 독창성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현재의 현무 시리즈로 이어진 것입니다. 1000년 전 편전에서 시작된 정확성에 대한 집착이 현대 미사일 기술로 계승된 것이었습니다. 현무1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현무2, 2000년대에는 순항형인 현무3가 등장했습니다. 각각의 미사일은 단순한 개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였죠.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 무기 개발의 진정한 철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파괴력보다는 정확성, 크기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편전의 정신이었습니다. 현무1은 1986년에 첫 실전 배치된 한국 최초의 독자 개발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제약을 정확히 맞춘 사양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그 정확성에 있었습니다. 명중 오차 범위 100m 이내라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정밀도를 자랑했습니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무1의 실제 시험 발사 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나는 순간부터 목표물에 명중하는 순간까지 그 비행 궤적은 완벽에 가까웠죠. 특히 재진입 단계에서의 안정성은 기존의 소련제나 중국제 미사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는 편전의 고속 회전 안정화 기술이 현대적으로 구현된 결과였습니다. 현무2는 1990년대 말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2001년에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사거리가 300km로 늘어났지만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명중 오차 범위가 30m 이내로 향상되었다는 점이었죠. 이는 위성 항법 장치 유도 기술과 관성 항법 시스템을 결합한 복합 유도 방식의 결과였습니다. 편전의 정확성을 현대 기술로 극한까지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현무2의 개발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탄두 설계였습니다. 기존의 미사일들이 큰 폭발력을 추구했던 것과 달리 현무2는 목표물의 정확한 파괴에 초점을 맞췄죠. 벙커 관통용 탄두, 활주로 파괴용 탄두, 지휘시설 무력화용 탄두 등 용도별로 특화된 탄두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상황에 맞게 편전의 형태를 조절했던 화랑들의 지혜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현무3의 등장은 더욱 혁신적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실전 배치된 현무3는 지형을 따라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로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면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했죠. 사거리 1500km의 명중 오차 범위 1m에서 3m라는 놀라운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이는 화랑의 기동 전술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무3의 시험 발사를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 후 고도 50m에서 100m 사이의 초저고도로 비행하면서 산악 지형을 정확히 따라가는 모습은 경이로웠죠. 마치 편전이 바람을 가르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연상시켰습니다. 적의 방공망을 피해 은밀히 접근한 후 정확히 타격하는 전술은 화랑들의 기습 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현무3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지형 대조 항법 시스템이었습니다. 미사일에 탑재된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지형 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비행 경로를 선택하는 기술이죠. 이는 편전 사수들이 바람의 방향과 적의 위치를 고려해 최적의 사격 각도를 계산했던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또한 현무3는 다양한 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모듈러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500kg 고폭탄부터 특수 목적용 탄두까지 임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편전 사수들이 상황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편전을 사용했던 것과 같은 유연성이었죠. 이 미사일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 철학이 구현된 작품이었습니다. 크고 강하기보다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것,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기보다는 정확히 무력화하는 것이죠. 이는 수천 년 전 화랑들이 추구했던 무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괴물 미사일 현무호가 등장한 것이죠. 이 미사일을 본 순간 저는 한국 무기 기술의 진정한 실력을 깨달았습니다. 2022년 3월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궤도를 수시로 변경하는 이 미사일은 기존 방공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했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이 미사일의 등장에 주목했고 많은 이들이 한국의 대응 능력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저 역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현무 시리즈가 뛰어나다 해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과연 이런 첨단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을까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조용히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국방과학연구소는 현무5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죠. 처음에는 기존 현무 시리즈의 단순한 성능 개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무5의 실제 성능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무5는 사거리 3,000km 이상, 탄두 중량 최대 9톤까지 탑재 가능한 대륙간급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이 수준의 성능을 구현한 사례였죠. 더 놀라운 것은 명중 오차 범위가 1m에서 3m 이내라는 점이었습니다. 3,000km 떨어진 목표물을 1m 오차 범위 내에서 타격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파괴력이 아니라 정밀함의 극치였습니다. 편전의 정확성이 극한으로 발전한 모습이었죠. 현무5는 크고 강한 미사일이 아니라 정확하고 효율적인 미사일이었습니다. 한 발로 적의 핵심 시설을 정확히 무력화할 수 있는 궁극의 정밀 타격 무기였습니다. 저는 현무5의 기술적 특징을 분석하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이 미사일은 다양한 비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었죠. 높은 탄도로 비행해 최대 사거리를 확보하거나 낮은 탄도로 비행해 탐지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극초음속 활공체 모드로 전환해 기존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무5의 유도 시스템은 그야말로 최첨단이었습니다. 위성항법 장치, 관성항법, 지형대조항법, 영상유도를 모두 결합한 복합유도 방식을 사용했죠. 발사 후에도 실시간으로 목표물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편전 사수가 화살을 쏜 후에도 바람의 변화를 고려해 궤도를 조절했던 것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탄두 기술도 혁신적이었습니다. 단일 탄두뿐만 아니라 다중 독립 목표 재진입체 기술도 적용되어 하나의 미사일로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었죠. 각 탄두는 독립적으로 목표를 선택하고 정확히 명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편전 사수가 여러 개의 편전을 동시에 발사해 다수의 적을 제압했던 기술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를 두고 북한의 모든 전략 시설을 5분 내에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평양의 주요 정부 시설부터 핵시설, 미사일 기지까지 모든 것이 현무5의 사거리 안에 있었죠. 실전 배치는 아직 비공개였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동북아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현무5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군사적 위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자주국방 실현의 상징이었죠. 더 이상 외국의 군사적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천년 전 화랑들이 자주적으로 나라를 지켰던 정신이 현대적으로 부활한 것이었습니다. 2023년 전 세계가 놀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2 흑표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0문, FA-50 전투기 48대를 구매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무려 20조 원을 넘어섰죠.
이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된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가격이나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순수하게 성능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의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무기의 실전성과 신뢰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화려한 카탈로그 성능보다는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편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국 무기의 핵심 철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실용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식 접근법이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경우는 이미 실전에서 그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터키가 2017년부터 시리아 내전에서 사용한 K9은 러시아제 포병 시스템을 압도하는 정확성을 보여주었죠. 사거리 40km에서 명중 오차 범위 10m 이내의 정확도로 적 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는 편전의 정확성이 현대 포병 무기에서도 그대로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인도군이 2021년부터 실전 배치한 K9 바지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서 운용 중인 K9은 고고도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죠.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와 고도 4,000m의 희박한 공기 속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한국 무기가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전력임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성능도 놀라웠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나 미국 M1A2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성능을 자랑했죠. 특히 능동형 방어 시스템과 하드킬 대응 능력은 기존 서방 전차들보다 한 단계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이 역시 편전의 철학인 정확한 방어와 효율적 공격이 현대적으로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해외 수출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중동의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동남아의 태국과 인도네시아, 심지어 유럽의 핀란드까지 한국 미사일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인 수출 계약 협상도 여러 국가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조립국이라 불리던 한국이 이제는 기술 리더로 자리 잡은 것이죠. 한국 무기의 핵심 경쟁력은 높은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의 조합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었습니다. 약속한 성능을 반드시 구현하고 약속한 일정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부의 2023년 연례 보고서에도 흥미로운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력으로 이 수준의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한 국가는 극히 드물며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이제 세계 5위권에 진입했다는 것이었죠. 특히 정밀 유도 기술과 소형화 기술에서는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설이라 무시되었던 편전의 기술이 이제는 세계가 배워가는 무기 철학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더 이상 외국 기술의 모방품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의 상징이 된 것이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한국 무기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이제 단순한 전쟁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정체성이자 기술 리더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편전에서 K1, 그리고 현무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은 단절이 아닌 진화의 서사였죠. 1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하나의 일관된 철학이 현대 기술로 꽃피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 무기 철학의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크기나 파괴력이 아니라 실용성과 정밀성이었죠. 적을 완전히 제압하기보다는 정확히 무력화하는 것. 과시용이 아니라 실전용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는 편전 사수들이 추구했던 가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성공은 이런 철학의 결정체였습니다. 사거리 3000km의 명중 오차 범위 1m라는 성능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죠. 그것은 1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한국인의 정신이 현대 과학기술로 구현된 것입니다. 정확함에 대한 집착, 효율성에 대한 추구, 실용성에 대한 신념이 만들어낸 걸작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기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번 위기의 순간마다 혁신적인 해결책이 나타났다는 점이죠. 신라가 강력한 적들에 둘러싸였을 때 편전이 나타났고 6.25 전쟁의 절망적 상황에서 창의적 개조 기술이 꼽혔습니다. 미사일 개발 제약이 심했던 1970년대에 백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북한의 핵 위협이 절정에 달했을 때 현무호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본성에 새겨진 특별한 능력이죠. 절박한 상황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창의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무기 기술의 진정한 경쟁력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무기를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무기 트렌드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폴란드, 터키, 인도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주목하고 있죠. 이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철학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한국식 접근법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가치와 철학이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이기도 하죠. 효율성, 실용성, 정확성을 중시하는 한국적 사고방식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소프트 파워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무기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문화적 산물이죠. 한국의 무기에는 화랑의 기동성, 전쟁의 절박함, 그리고 평화에 대한 염원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독특한 한국적 특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편전의 정확성이 현무의 정밀함으로 이어지고 6.25 전쟁의 창의성이 K1의 실용성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수천 년 전 화랑의 철제 편전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의 전승이고 문화의 계승입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정신의 계승이었습니다. 한국형 무기 철학은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크고 강한 것보다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것, 과시보다는 실용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미래 무기 기술의 방향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학과 기술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화랑의 편전이 드론이 되고 버려진 총기가 국산 소총으로 바뀌었으며 전설 속 현무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전설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